네, 자 오늘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쪽 소득세 이론에서 그동안 우리가 종합과세 소득공제 쪽을 쭉 봤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우리가 구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공제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를 마무리하는 128쪽 기타사항, 소득공제 관련된 기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는 어떻게, 어느 날짜 기준으로 판정하느냐 하는 거죠. 원칙은 이렇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의하여 공제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12월 31일로 떼는 겁니다. 연말정산할 때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시면 원칙은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즉 12월 31일 전에,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이라든가 아니면 11월 달이라든가 그때 사망을 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사망일 전일 상태 또는 치유일 전일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러니까 12월 31일로 항상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과세기간 중에 사망을 한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장애가 있었는데 치유가 끝났어요. 그래서 장애가 해결됐어요. 이것은 뭐로 본다? 사망은 살아있는 걸로 봐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가 치유됐더라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치유 이전일, 사망일 전일 상황으로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그러니까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또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이런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이러한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본다. 단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계산하는 것은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2023년도 연말정산에 그 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판단한다 그러면 2023 빼기 그 사람의 생년월일에서 만약에 1988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2023 빼기 그냥 1988입니다. 생일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생일을 보는 게 아니라 연도만 빼가지고 그 과세기간에 단 하루라도 20세 이하인 날이 있었으면은 공제 대상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네, 판정 시기, 그 다음에 나이 계산 방법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사망과 장애가 치유되는 경우만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혼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은 즉 12월 31일 전에 이혼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사망하고 달라요. 이혼 전일 상태로 본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망과 장애의 치유는 그 전일 상태의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이혼은 딱 이 날짜 기준으로 봅니다.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가족관계에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전에 이혼을 해가지고 가족관계를 정리했다. 10일 전에 서류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은 1년 거의 다 그 배우자로서 같이 있었지만
공제 대상자의 판정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은.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서류 정리를 했으면 다른 사람하고 또 배우자 관계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배우자 공제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는 사람이 사망한 게 아니라서 항상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사항을 보면은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랬어요.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거주자라는 건 여기서 이제 소득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자,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그러면 이제 거주자가 이제 부모님, 직계 존속, 양 부모님이 다 60세 이상인 부모가, 소득 없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거주자가 부모가 모친, 부친, 60세 이상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자, 다른 거주자, 그러면 이제 거주자 A면 A-1 동생. 자기 동생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부모가 공제대상 대상 가족이 되는 거고 나도 공제대상 가족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거주자 A와 거주자 A-1 모두가 이 직계 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됩니다. 네, 그 얘기. 자,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공제를 받게 되면 혹시 모르고 그렇게 공제를 받게 됐다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이제 더 내야 되는 그런 통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다 정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 사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을 시키고 다른 한 사람 양보해야 된다. 자, 요 두 가지 기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한도는 2,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한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금액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종합한도 적용 대상 소득공제는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 기본공제라든가 추가공제, 그 인적공제는 해당 없어요. 인적공제 빼고 어떤 것들이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있었죠. 청약저축도 주택자금 관련된 소득공제죠. 그런 것하고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하고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있었죠.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있었죠. 이런 것 등이니까 여기서 지금 큰 금액이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의 별도다. 이거죠, 별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그게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과세표준별로 적용 세율,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산출세액은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기본세율표예요. 이게 지금 몇 단계로 되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 8단계죠.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세율은 소득세 세율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기본 세율입니다.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세율이 8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6%부터 45%까지. 그런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이면 6%, 전체를 6%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근데 1,400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84만 원이 뭐냐면 1,400만 원에 대한 6%가 84만 원이에요. 그거 플러스 1,4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율은 15%. 그래가지고 두 개를 더해줘요. 그래서 여기 15%라는 게 1원부터 5천만 원까지 다 15%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1,400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인 금액만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15%를 곱해서 세금을 구한 다음에 1,400만 원 이하인 6%에 해당되는 세금 84만 원을 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단계가 모두 8단계가 있다 해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세율표를 적용하면은 산출세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을 우리가 이해했고,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 금액. 여러분, 종합소득 금액은 뭐예요? 2배사 근연기의 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소득 공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습니다. 소득 공제, 인적 공제 등,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었죠. 그걸 뺀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과세표준. 그 과세표준에다 요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자, 산출세액까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산출세액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작업을 해주냐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줘야 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주고 또 감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아가지고 빼줍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에 무엇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예요. 근로소득공제는 이미 소득공제에서 했던 거고, 저 앞에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로소득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래서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은 55%를 세액공제해 줘요. 산출세액의 55%. 그 다음에 13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130만 원에 55%가 71만 5천 원이니까 71만 5천 원 플러스 초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30%를 또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55%와 30%로 이것도 누진세율로 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세액 공제 금액을 조금 낮춰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최대 5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이와 같이 총급여에 따라서 총급여가 연간 3,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74만 원을 최대치 한도로 하고 있고요.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요 구간은 이렇게. 다음
자, 근로소득자에게 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최대 55%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저와 같은 사업소득자도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여기서 사람이라고 갑자기 했는데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합니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자, 그러면 왜 자녀 8세부터 20세만 해주느냐? 7세까지는 자녀 보육 수당을 줍니다. 매월 10만원씩. 옛날에 6세까지 주다가 올해부터 7세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7세까지는 120만원씩 자녀 보육 수당을 1년에 120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8세부터만 세액공제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세부터 20세인 자녀에 대해서, 자, 1명 있으면 15만원, 2명 있으면 30만원. 그런데 2명까지는, 그러니까 한 자녀당 15만원으로 계산해요. 근데 3명부터는 이제 2명까지는 15만원으로 계산하고 3명째부터는 30만원. 그래서 3명이다 그러면 60만원이 돼야 되겠죠. 30만원 플러스 자녀수 빼기 2명, 3명이니까 3 빼기 2 하면은 하나죠. 곱하기 30만원. 그러니까 60만원이죠. 3명의 자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녀세액공제 60만원을 딱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세액공제를 또 적용합니다. 추가세액공제는 뭐냐? 이번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이 있었으면 추가세액공제를 또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 소득자가 그러니까 소득자가 남자면은 배우자가 해당이 돼요. 배우자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에 출생한 자녀요, 아니면 입양한 자녀가 첫째 자녀였으면 3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에 적용해 주고요. 둘째 자녀를 출생했을 때는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생했을 때는 7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추가 세액공제는 첫째냐, 둘째냐, 셋째 이상이냐에 따라서 30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추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자녀세액공제 알아봤습니다. 8세부터 20세 사이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이 상품에 가입을 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이것도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정도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라는 것은 연금저축계좌죠. 연금저축계좌. 그래서 한도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동으로 체크를 해줄 거고요. 여기 당구장 표시 보면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적용해 준다. 네, 좀 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납입액의 12%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납입액에 이만큼을 세액공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가입해가지고 노후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불이백의 12% 내지 15%로 세액공제도 받고 일거양득. 자, 또 세액공제가 뭐가 있느냐? 이번에 이제 특별세액공제라고 여기 줄이 쳐져 있잖아요. 요 네 가지가 특별세액공제인데 내용이 뭐냐면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하나 더 있죠. 기부금 세액공제. 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특별세액공제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특별세액공제.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아두셔도 되고, 특별세액공제 하면은 네 가지가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예.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장성 보험만 해당이 된다는 것과, 자, 한번 공제 대상을 보겠습니다. 공제 대상의 구분을 보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 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예.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 대상자를 보면은 근로소득자가, 네, 그래서 이 특별세액공제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근로자만 해당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로 누가 지출했어요? 근로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보험료가 해당이 됩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의 괄호 속에 있는 거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제한 있음. 네, 그러니까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보면 소득은 없어야 되고 나이는 자녀 같으면은 20세 이하, 또 직계 존속 같으면은 60세 이상, 형제자매 같으면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이 나이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피보험자 있을 때만 적용된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학교 다니는 22세의 자녀의 생명보험, 무슨 보장성 보험을 아버지가 근로자인데 아버지가 가입해 줬어요. 피보험자로. 그러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가 아닙니다. 그 자녀에 대한 거. 왜냐하면 나이 요건이 안 맞아요.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제한이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이것도 역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원래 안 보기 때문에, 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문제에서는 아까 그 22세인 자녀가 만약에 장애인 자녀였다라고 한다면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장애인은 우리가 기본공제 여부를 따질 때 나이는 안 따지잖아요. 소득만 따지고.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다. 자, 세액공제 해주는 방법은요, 보험료 납입액에 일반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를 세액공제해 주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15%를 적용해 줍니다. 한도가 있는데요, 각각 100만 원입니다. 각각, 이거는 세금 100만 원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액의 한도예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한도 100만 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한도 100만 원. 부양가족 전체 합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피보험자 한 명당 100만 원이에요. 이 한도는 이제 우리 그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론에서 물어볼까봐 이 한도를 체크를 해두는 거고요. 실무 수행할 때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아까 보험료도 근로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라고 그랬어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자가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 괄호 속에 있는 게 위에 있는 보험료하고는 정반대예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제한 없음. 아까 보험료는 제한 있음.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있다. 기본공제 조건의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제한에 해당되는 나이가 있고 소득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제한이 없다 이거. 소득이 있는 사람도 치료비를 내가 부담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도 아까 22세 된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가 내 소득자인데 내가 병원비를 내줬어요. 그것도 해당이 된다 이거.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제한 없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의료비는 굉장히 뭡니까? 포용성이 뛰어난 거예요. 의료비는 우리 가족의 의료비를 그 소득자가 지출했다 그러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안 될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의료비가 아니고 병원에서 지출했다고 해서 다 의료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주는 거 그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아니고 그다음에 미용을 위해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성형외과 이런 데 가서 미용 때문에 성형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의료비에서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료 목적이 아닌 건 안 돼. 치료 목적이 아닌 거. 자, 세액 공제액은 세 가지를 더하는데요. 일반 의료비, 본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로 구분해 가지고 세액 공제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난임 수술비가 가장 의료비 지출액에서 20%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의료비를 지출을 했는데 최소 얼마 이상을 지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에 반영이 될 수 있냐면은 여기 총급여 곱하기 3%, 그러니까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그 최소 사용 금액이라는 게 또 어디에도 있었냐면 어제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에서도 그런 그 한도가 최저 사용 금액이 있었죠. 그래서 최저 사용 금액은 그때 총 급여액의 25%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25%, 의료비는 3% 이상을 지출했어야 돼요. 그거 알아두시고 왜냐면 총급여 3%하고 비교해 가지고 작은 금액을 적용해 주니까. 자, 그러면은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이다. 네. 진찰도 됩니다. 치료도 됩니다. 가로 열고 미용,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된다. 두 번째,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도 해당이 되고요.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되지만 가로 열고 건강증진 의약품은 제외된다. 치료인 약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약하고는 다릅니다.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속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므로 그건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건강증진료에서 비타민 D를 챙겨 먹기로 하고 따로 비타민 D를 내가 약국에서 사가지고 복용을 하는 거, 그 비용은 공제 가능한 의료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도 의료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이 의료비에 해당이 되는데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로만 해당이 됩니다.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에 해당이 되고요. 장기 요양 급여비 본인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건보료로 나가는 건 안 되는 거고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로 의료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초과된 사람은 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에서 빼야 되는 거, 요거 당구장 표시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실손의료보험금이라는 거 있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비 같은 거 지출하고 나서 보험료를 받게 되죠. 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교육비도 역시 공제 대상에 보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렇게. 그래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지는 세액공제가 다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다. 이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비다. 그러면 학교 다 해당되고요. 학원 다, 학원도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아닌 교육비는 뭐가 있을까? 과외 같은 거예요. 과외. 개인 과외.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습소, 학원,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육기관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육비,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인데 가로 그 본인 내지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거예요. 가로 열고 나이 요건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25세가 된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 그 자녀의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소득은 없어야 돼요. 여기 보면 나이 요건 제한 없음 하고 소득 얘기는 없죠. 소득은 본다 이겁니다. 소득은 없어야 되고 소득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교육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자가 공제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소득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 중에서 자녀나 배우자나 본인이나 형제자매나 다 되는데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등학교 교육비, 대학교 교육비, 이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는 얼마나 해주느냐?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의 15%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세액공제 대상의 한도가 있는데요.
취약전 아동을 포함해서 고등학생까지는 한 자녀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요. 대학생 자녀인 경우는 한 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학원생이 없죠.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상관이 없어요.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만은 본인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교육비에서 대학원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 특수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인데 아까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 소득 요건에 제한은 있다 그랬잖아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뒤에 아마 어디 나올 겁니다. 소득도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도 있어도 돼요. 교육비로 공제받고 나이 물론 장애인이니까 안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걸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직계 존속이 장애인이라면 상관없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내가 지출한 게 있다. 소득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입력하면 됩니다. 그거는 한도도 없어요.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취약전 아동의 경우는 보육기관에 다녔으면 보육료 내야 되겠죠. 피아노 학원에 다녔으면 학원비 내야 되겠죠. 태권도 도장에 다녔으면 수강료 내야 되겠죠. 유치원에 다녔으면 유치원비 내야죠. 유치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했으면 방과 후 수업료 내야죠. 그런데 이런 방과 후 활동에서는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재료비는 다 제외되어 있어요.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방과 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제외다. 급식비, 밥 먹는 거, 급식비, 무상급식이면 뭐 지출한 게 없겠지만 유상급식을 했을 때는 급식비도 포함을 합니다. 취약전 아동. 그러면 이제 나머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위에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빠져 있느냐? 학원비가 빠져 있어요. 취약 자녀라고 그럽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취약 자녀라고 그러는데 취약한 자녀는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적용 안 해줘요. 학원비는. 그래서 학원비 빠졌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취약전 아동에는 교복비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고생만 해당이 되는데 이 교복구입비 가로 열고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한 명당 연간 50만 원이네. 아까 안경 콘택트 렌즈도 한 명당 50만 원이었죠. 거기하고 금액이 같아요. 그리고 이 초중고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현장 체험학습비는 한 명당 연 3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원비 해당 안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 교복 구입비가 있다는 거 초등학생 말고 중고생만 그리고 한도는 한 명당 50만 원 현장 체험학습비는 한 명당 30만 원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자, 교육비 약간 복잡하네요. 또 다음 표를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표를 보시면은 대학생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대학교 수업료가 있잖아요.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로 유학을 갔으면 국외교육비도 됩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다 됩니다. 해외 교육, 국외 교육비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생으로 끝났잖아요. 대학원생이라는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본인을 봅시다. 본인의 경우는 한도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본인의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그리고 대학원, 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네.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한 학기 이상 다닌 거 다 적용해 준다 이거.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런 수업을 우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고 그러죠. 내일 배움 카드에서 본인 부담액 납부한 거 있죠. 그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 것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로자가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수업료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 원리금 상환한 것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지출로 본다.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재활교육 같은 걸 하면은 특수교육비를 이제 장애인 보호자나 장애인 본인이 지출을 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즉 소득이 있어도 된다 하는 얘기고, 직계 존속의 공제도 가능하다. 즉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해당된다. 그리고 나이는 원래 안 보는 거예요. 나이는 교육비에서는 원래 나이를 안 보는 거니까 나이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꽤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세액공제 세 번째 거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자, 공제 대상자를 보면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자니까 근로자, 사업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때 기부금엔 나이 요건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2세 된 자녀가, 소득이 없는 자녀가 교회에다가 기부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것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러니. 자, 그 다음에 이 세액공제에서 요거 가로 속에 있는 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된다. 연말정산할 때 여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라고 하면은 보험 모집인 설계사라고 하나요? 모집인이라고 하나요? 보험 설계사 또는 방문 학습 회사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근로자처럼 똑같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줘요. 그러면 왜 사업자는 안 해주느냐? 해줍니다. 여기서 거주자라고 했잖아요. 거주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사업자는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기부금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셈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소득 금액도 줄여주고 여기서 세액공제도 해주게 되면은 사업자에게는 이중으로 해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는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에는 정치자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의 종교단체 외로 나누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정치자금의 기부금의 경우는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을 세액공제해 주니까 사실상 10만원 거의 다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고요. 10만원 초과 시에는 기부금의 15%만 세액공제 적용하고, 정치자금을 3천만원 초과해서 기부했다면 25%를 세액공제에 적용합니다. 나머지도 특례기부금은 100% 세액공제에 100%가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은 여기 이 기준대로 하면 돼요.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 가운데 있는 한도는 그냥 한도가 있다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 15%짜리, 30%짜리 이렇게 존재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특별세액공제 그 4가지예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다음에 납세조합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납세조합원이 원천징수를 받은 거에 5%를 납세조합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했을 때는 당연히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국내에서 징수할 때 빼고 징수해야 되겠죠. 네. 자, 공제대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외국 납부 세액으로 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세세액공제. 이 월세세액공제를 보면은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기준이 총급여액이잖아요. 근로자니까 총급여액 기준으로 2가지로 나누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여러분 총급여액은 항상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만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급여로 5,5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은 월세 지급액의 17%를 세액공제해 주고요. 5,500만원 초과해서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5% 조금 낮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왜 밑에서 종합소득 금액을 또 표시했느냐면 근로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총급여액으로 판단을 안 하고 종합소득 금액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으로 판단할 때는 이 한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월세 지급액의 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월세를 아무리 많이 지급했어도 그냥 7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최대값이 750이에요. 자, 월세 50만원이면 한 달에 5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일까요? 60만원이죠. 600만원이죠. 600. 그러니까 750이면은 월 50만원보다 조금 넘는 수준의 월세만 100%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뭐 월세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는 그런 월세를 산다 그러면 그 전부 납입액에, 이 지급액에 15%, 17%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도가 딱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제 요건을 한번 보십시오. 월세를 사는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월세 산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 적용해 주면 안 되겠죠. 그것도 안 되고, 또 월세를 사는데 호화주택을 얻어가지고 월세를 살아요. 전용평수 50평짜리. 그 세액공제 적용. 월급보다 많겠어요. 그래서 공제 요건이 뭐냐면 규모와 그 다음에 집이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자, 자, 공제 요건을 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데 가로 속에 보면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언니하고 동생이 같이 방을 얻어가지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언니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총급여가 8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총급여. 그러면 언니는 일단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안 돼요. 총급여가 7천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원룸의 세대주가 언니로 돼 있고 내가 거기 세대원으로 돼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땐 내가 된다 이거야. 왜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았어요. 이 집의 월세에 대해서는. 그러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일단 무주택 세대여야 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면 됩니다. 근데 세대원일 때는 세대주가 안 받아야 돼요. 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제 규모가 이거예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규모로 해서 국민주택 규모로 판단하는 게 유리하고, 멀리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집값이 저렴하니까 규모보다는 시가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오피스텔, 고시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여야 되고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액공제 뺀 것이 뭐예요? 결정세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결정세액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소득세 정리가 다 끝났어요. 결정세액이 나왔으니까. 요 세액, 아까 산출세액에서 이 세액공제 빼면은 결정세액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표가 하나 더 있네요. 추가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안 받고 그냥 13만 원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받으려면은 보험료,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관련되는 증빙을 제출해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증빙이 없거나 사실상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13만 원 이하로 세액공제 금액이 나오면 표준세액공제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표준세액공제에서는 13만 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버립니다. 자,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다음 1과 2 중 선택. 1. 특별세액공제 중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앞에서 쭉 이야기한 거. 거기에다가 특별소득공제하고 월세세액공제는 별도로 이것도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자, 2번 이거 새로운 게 이제 특별세액공제를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13만 원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금액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여기 세 번째 별, 표준세액공제를 만약에 적용한 경우에 13만 원만 받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따로 적용이 된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고요.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저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를 예를 들면 되겠어요. 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필요경비로 빼는 거니까 이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표준세액공제에서 그냥 7만 원 적용받으면 됩니다. 7만.
그래서 자녀세액공제 이런 건 별도로 받는 겁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은 이 특별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필요경비로 받고 또 표준세액공제 적용하면 7만 원이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 7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 13만 원.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표준세액공제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세 이론을 우리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이 다 끝난 거예요. 이론이 다 끝났는데 제 4장에는 이제 원가 계산 이론이 나옵니다. 원가 계산 이론은 AT 시험에서 우리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뺄 거고요. 제 2부로 넘어가면 이제 더전 프로그램 실무가 나오는데 실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좀 더 해야 되냐면 그동안 이제 재무회계 이론, 부가세 이론, 소득세 이론을 쭉 했는데 그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다를 푼 게 아니라 한 페이지에서 하나씩만 풀어서 정리를 빨리빨리 가능한 이론이 이제 지치니까 신속하게 끝내는 걸로.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